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 본게임 2019년 기해년도 본내용으로 곧장 진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MSG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주제 뭘지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9년) 기해년 황금대지의 본게임이 새해 첫 아이템으로 선정한 이것은 월드 베스트 훈련기 KT1 웅비입니다. 근데 이게 요즘 같은 때 초음속도 아니고 무슨 뭐 스텔스도 아니고 1조짜리도 아니고 기본 훈련기 월드 베스트라고 하죠. 뭐 의미는 있긴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 본게임의 첫 아이템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사실 우리 공군이 이제 올해 이제 F-35 스텔스기가 이제 들어옵니다. 그죠? 그런 게 나와야 돼. 작년에 인수를 받아서 이제 그 조종사 훈련 받은 다음에 이제 올해 드디어 우리 공군이 본격 보유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뭐 한때 동북아 최강의 전투기였던 F-15K도 있고 뭐 그런 쟁쟁한 전투기들이 있는데 무슨 2차 대전 때 쓰던 그런 프로펠러 항공기 얘기냐? 그럴 수 있는데 매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훈련 아닙니까? 새도 처음부터 못 날잖아요. 처음엔 날개짓 하고. 그렇죠. 소도 처음엔 못 걷죠. 뭐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좀 지상에서 퍼덕이다가 이제 나는데 마찬가지 조종사도 마찬가지죠. 전투기 조종사도 처음부터 저 제트 전투기를 몰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아주 단계를 밟아서 점점 어려운 이제 항공기로 이렇게 훈련해서 습득해 가면서 제대로 된 전투기 조종사가 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이 훈련기는 매우 중요하다.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실제로 실전을 많이 치른 미군 같은 경우 보면 굉장히 그런 훈련, 조종사의 훈련기 비중을 또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KT1을 그런 점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런 존재로 우리가 주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KT1이 사실은 대단한 기록을 세웠어요. 제가 원래는 좀 뒤에 교보제를 공개하려고 그러는데 바로 교보제를 공개하겠습니다. 땡겨서. 이런 얘기가 좀 다르죠. 각본보다 앞당겨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좀 달라 보이죠? 많이 달라 보이죠. 사실은 외형은 거의 같은 비행기인데 이건 KT1을 개량해서 KA1이라고 해서 경공격기, 원래 공식적으로 저속 통제기라고 그러는데 이 경공격기 임무도 겸할 수 있는 그런 항공기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정말 드문 모델이에요. 왜냐하면 대량 생산되기 전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90년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개발할 때 만든 게 이 항공기입니다. XK51이라는, 그러니까 X라는 건 엑스페리멘탈, 개발 과정, 시험기를 X 붙이기 때문에 이 모델은 영어로 얘기하자면 레어 아이템이다. 레어 레어템. 이 군문양을 좋아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A10 썬더볼트 다룰 때 있지만 여기 이렇게 샤크처럼 이런 문양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이게 그 KT1이 세계적으로 드문 기록을 세웠는데 뭐냐, 30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를. 30만 시간이요? 하루가 24시간인데? 사실 자동차도 10만 시간 무사고 운전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행기 항공기로서 상당한 기록을 세웠고,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부문에 있어서는 월드 베스트급이다. 볼 수가 있고, 장점은 뭐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기동성 뛰어나고, 그다음에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 복원력이 좀 뛰어나는 그런 평가를 갖고 있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양산되고 수출된 항공기, 그런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황금대지회의 첫 번째 아이템으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비싼 뭐 B2니 뭐 B1이니 뭐 C130 뭐 그거 조종하는 분은 다 요거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용어로 치면 뭐 투부정사 무슨 뭐 그렇죠. 함수 수학 뭐 그런 것처럼
아 그렇구나. 저는 이제 무슨 기억이 나냐면 제가 이제 기타를 오래 쳤잖아요. 아 기타도 오래 치셨어요? 사신데도 않고 제가 보기에 주민등 등본 한번 떠봐야 되는데 근데 기타도 좀 오래 치셨어요. 전공 중에 하나예요, 기타가. 그 전공 수준까지 하셨어요 예. 기타를요? 근데 중학교 3학년 때가 2학년 때 기타를 처음 샀는데 그때 이제 3만 원짜리 이런 거 사는 거죠. 그 당시 3만 원이면 꽤 그 당시 3만 원이면 근데 그 이하의 물건이란 건 거의 없고요, 원래가. 아무래도 뭐 이렇게 크기가 있고 하니까. 그러게. 그러니까 그때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사봤자 쓰지도 못하고 괜히 부딪히고 떨어뜨리고 고장이 일어나고 결국은 처음에는 이게 뭐 이렇게 싸구려는 얘기는 아니지만 처음에는 연습용, 훈련용으로 해가지고 손에 익히고 그러는 게 당연하고 그 생각이 나요. 근데 저도 그 이후에 많은 기타를 뭐 사고 팔고 했지만 그 기타가 제일 기억에 남거든요. 첫 기타가. 네. 물론 저는 30만 시간 무사고는 커녕 산지 3일 만에 친구가 와서 떨어뜨리는 바람에 구석이 이렇게 깨져가지고 아직 그 속상함도 아직도 그 어린 바로 마음. 풀진 않으셨어요? 빠진 않았고요. 애를 때릴 뻔했죠, 친구랑. 그 남아 있지만 어쨌든 훈련용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처음 경험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장비가 얼마나 중요하고 안전해야 되는지는 진짜 뭐 두말할 없이 중요한 게 아닌가. 그렇죠. 특히 아마 이 단계의 파일럿을 꿈꾸는 분들이 아마 포부 그렇죠. 꿈은 가장 클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그러면 월드베스트 KT1 자 프로필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한번 공략해 볼까요? 네, 국방과학연구소하고 카이 한국항공우주산업 이 이제 1998년 개발한 기본 훈련기고요. 우리 전투기 조종사들이 기초조종수를 그러니까 첫 단계 기초조종수를 익히는데 이제 활용이 됩니다. 근데 이 특징 중에 하나가 처음으로 그 100% 컴퓨터 설계를 적용을 했고, 그다음 미국의 이제 밀스펙 군사규격 분류 클래스 단계 중에 이제 4 등급하고 특수비행이 카테고리에 이제 FAR, JAR 23이라고 있는데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근데 이거를 충족하는 우수한 성능의 단말 터보 프로펠러 항공기이고요. 그리고 이 동급 이 같은 클래스의 항공기 중에 최고의 회전 성능,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원선생님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셨던 실속이라고 있죠. 그 실속이 낮기 때문에 이제 안정성 면에서 장점이 있는 것이고, 그 외에 뭐 편대 비행, 야간 비행, 계기 비행, 그다음에 중저고도 항법 비행이라든지 이런 아주 기본 훈련에 요구되는 그러한 것들 기동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이 날개가 보면 이렇게 일자형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일체형 날개를 사용을 해서 날개 일부가 파손이 되더라도 기체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 그래서 신뢰성이 있는 이제 그런 것이고, 또 이 좌석이 이제 사출 좌석이에요. 그래서 안전성 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고, 개발비는 이제 한 1,047억 원이 들었어요. 그리고 프렛 앤 휘트니 캐나다의 터보프롭 엔진을 사용을 했고, 폭이 10.6m, 길이가 10.26m, 최대 이륙重량이 3.1톤, 최대 항속거리는 1,670km, 그리고 최대 순항 속도는 시속 463km. 그러니까 이게 뭐 기본적으로 터보프롭 항공기이기 때문에 음속 이하의 속도는 뭐 빠른 편이 아니죠. 그리고 조종사는 여기 당연히 훈련생이 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교관 조종사와 훈련생이 같이 타는 2인승입니다. 새해에도 역시 공식 질문이 되겠는데요. 예. 1인승이면 제가 묻지를 않습니다. 네. 근데 2인승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타보셨습니까? 이 뒷자리에? 네. 운 좋게. 운 좋게. 타봤습니다. 또 KT1이 아니고 KA1 경공격기로 개조한 거를 제가 기자로서는 처음 타봤어요. 우와. 네, 딱 11년 전인 2008년도에 타봤습니다. 이거보다 오히려 버전이 높은 거를 타신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XK551이라는데 5는 이제 관측 정찰의 의미예요. 옵저빙 뭐 이렇게 그래서 이 그러는구나. 밑에 있는 게 이제 정찰용 포드입니다. 정찰 장비고. 그런데 KA는 어택, 이제 공격형 의미여서 여기에 이제 기관포나 로켓탄 같은 걸 장착한 그런 형이어서 이제 버전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저는 K1을 그 당시에 타봤죠. 사실 그 뭐 이렇게 뭐 압력이나 이렇게 뭐 중력 영역만이 봤는데 네. 그 솔직히 그냥 일반인이시잖아요, 사실은. 네, 그 신분상. 네. 그 타시기 전에 오바이트는 방지하고 해서 금식합니까? 네. 뭔가 좀 무슨 조건이 있나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예. 오바이트 하시거나 하면 그건 그냥- 아니고 예, 예. 대신에 이제 그 전에 G 테스트라고 그래서 예. 중력 가속도 테스트 같은 걸 하죠. 그러니까 이 영상 보면
그 우리 뭐지 놀이기구 중에 뺑글뺑글 타고 도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려요. 네, 빠른 속도로 돌리는데 아 이거요? 네. 디스코 빵빵. 네, 그걸 이제 월미도 가는 디스코 빵빵이고요. 그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다르죠. 그 서서 타면 막 통과 아닙니까? 서서 타면 만점. 바로 그냥 비행기 타 이건 아니겠죠? 근데 그게 빨리 돌리면 뭐가 비슷하냐면 우리 청룡 열차 탈 때 네. 그게 이제 중력 가속도가 세게 걸리잖아요. 네. 근데 보통 우리 전투기 타면 그 최대 한 9G 중력 그 9배까지 9배. 이제 보통 걸리는데 조종사도 거기까지 견딥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 6G 6배 이상은 힘든데 저도 그걸 한 서너 번 해봤어요. 육지를요. 네. 우와. 근데 두 번은 제가 이제 6G 되기 전에 싹 이렇게 됐죠. 싹 이렇게 됐죠. 기절합니다. 잠시 정신을 잃는 거죠. 네. 저도 네, 네. 우리 그 해양 경찰 우리 그 네. 오셔서 저도 그 근처까지 갔잖아요. 네. 그것도 한 3, 4진 될 것 같은데 네. 여기 가. 팔꿈치를 이렇게 딱 맞춰주시면 좋아요. 자, 아직까지 전혀 위협이 없죠? 이거 되겠어 이거 갖고 제압 되겠어요 이거? 근데 이 상태에서 산이 이렇게 쏙 들어가면서 내 팔꿈치가 이렇게 근데 기절합니까? 예, 본인은 의식을 못 해요. 근데 영상 보면 이제 그 나오는데 아무튼 영상 있어요? 기절하신 영상이요? 그거 대박인데? 그거는 제가 증거 인멸을 했죠. 아깝다. 이거 찾아야 되는데 그거. 근데 육지를 견딘 적도 있어요, 제가. 육지를 견딘 적도 있는데 여간 하여튼 빨리 회전하면 이게 피가 쏠리잖아요. 그리고 특히 항공기 같은 경우 이게 아래쪽으로 피가 아래쪽으로 쏠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정신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서 G슈트라는 걸 입죠. 여기를 하체를 압박을 해서 피가 하체를 쏠리는 거를 막아주는 건데 제가 이제 이 G 테스트도 해보고 전투기도 사봤는데 전투기 타고도 6주 이상도 해봤어요. 근데 G슈트를 입으니까 전투기 탈 때 입고 하니까 훨씬 덜 힘들더라고요. 그거는 뭐 재질이 뭡니까? 가죽입니까? 아니요, 일반 옷인데 이제 그 공기 같은 걸 불어넣어서 압박을 하는 거죠. 저런 거 같은 것 같아요. 안마 의자 왜 공기 팍. 네, 그렇죠. 에어백 들어 식으로. 그거요. 네, 그런 식이죠. 구직 정도 가면 이렇게 힐핏줄이 이렇게 터지는 경우도 있고, 막 얼굴이 막 일그러지는. 거의 영화 보면 네. 이렇게 막 네. 여기 막 이러잖아요. 예. 여기 막 하고. 예. 자, 중력 가속도 뭐 G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G라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걸 타고 가다가 이게 사출자석이 고장 나가지고 튕겨 나갔다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네. 그럼 땅에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그런 걸 이제 자유 낙하라고 합니다. 네. 낙하산 없이 이때 걸리는 속도예요. 가속도. 예.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가속도라는 거거든요. 아까 계속 중력 가속도라고 얘기했는데 속도가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비행기나 뭐 심지어 다리 같은 데서 떨어져도 계속 똑같은 속도로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계속 빨라져요. 갈수록 계속 빨라져서 나중에는 이제 땅에 도착할 때쯤 되면 시속 수백 킬로미터의 속도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G가 걸렸다고 할 때는 그냥 빨리 움직이는 게 힘든 게 아니고 속도가 계속 빨라지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몸이 감당을 못하는 거고요. 만약에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같은 속도를 계속 유지하면 몸에 아무 무리도 없어요. 아 그래요? 전혀 무리가 없어요. 비행기도 이륙할 때 되면 좀 갑자기 빨라지면 이렇게 하면서 약간 그때 밀리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때 이제 가속이 걸리는 거거든요. 예. 이미 막 더 빨리 막 비행할 때 더 빠른데도 별 부담이 없죠. 그럼요. 800km, 900km 하늘에 그러게 말씀하신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제 가가 중요한 거구나. 빨라지기까지 과정에는 힘들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게 이제 가속도죠. 속도의 변화. 이제 A라고 써요. 이 물리학에서는 acceleration이죠. 가속도. 악셀. 예, 악셀이죠. 그 얘기인데. 그래서 아무튼 이것을 이제 우리는 기준을 뭔가 하나 잡아야 되는데 지구의 이 중력이라는 게 신기하게도 가속도로 작용을 하니까 이걸 1로 잡고 여기서 몇 배 가지고 어느 정도로 빠른 속도로 점점 속도가 변하느냐 이걸 갖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육지, 구지 하면 이제 엄청난 속도 변화가 생기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관성 때문에 몸이 계속 뒤로 밀리게 되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피가 쏠리는 현상 같은 게 벌어지는 거죠. 비행 조종 이런 데서는 뭐 이런 말을 써요. 뭐 마이너스 G니 플러스 G니란 말을 쓰는데 마이너스 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려올 때, 그리고 플러스 G는 이제 하늘로 올라갈 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비행 용어고 물리학에서는 마이너스 G란 거는 속도를 줄이는 게 마이너스 G고 사실은 감속을 얘기하는 거지만
이제 비행에서는 마이너스 G는 내려가는 거, 플러스 G는 올라가는 거. 제 전투기 타봤을 때 마이너스 G가 더 힘들더라고요. 아 내려올 때. 예, 플러스 G보다 마이너스 G가 더 힘들었어요. 예. 제 무릎도 등산할 때 내려갈 때가 무릎이 더 아파요. 원래 등산도 예컨만 마이너스는 알겠어요. 하산이 더 힘들지. 네, 물론 하산이 좀 더 힘들어요. 다르긴 하죠. 예. 자 그러면 이제 훈련기 이게 처음에 말씀 기본 훈련기잖아요. 근데 저희가 언젠가 이제 고등 훈련기도 한번 살펴봤고 이렇게 다 이렇게 레벨이 있는 것 같아요 훈련기도요. 네, 기본 훈련기, 초등 훈련기 이런 거는 이제 비행 감각만 익히기 위해서 입문 기체라고 하죠. 입문용 비기너 코스 뭐든지 간에. 네. 예. 보통 그 레시프로 엔진이라는 걸 장착한 이런 경량의 소형 항공기인데 그야말로 이제 세스나 같은 거. 옛날에 이제 뭐 뮤지션들이 그 아티스트들이 미국에서 도시에서 도시로 세스나 타고 다니면서 저 공연하러 다니다가 존 덴버 씨도 아마 경비행기. 예. 진짜 유명한 분들 많이 많이 들어가죠. 그 기체인지 모르겠지만 맞죠. 저런 경비행기로 사고가 난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건 저게 위험해서가 아니고 그분들이 원체 많이 타고 다니다 보니까 예, 그런 이제 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중등 훈련기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조종수를 훈련을 하는 거죠. 비행 감각은 이제 앞에 걸로 익힌 거고 과거에는 이제 T-37 같은 제트기도 썼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터보프롭 엔진, 프로펠러 엔진을 장착한 그런 프롭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유명한 걸로는 이제 미국의 T6 텍산 그리고 스위스의 필라투스 PC9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한국의 KT1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참고로 이제 요거를 이제 베이식 트레이너라고 중등 훈련기라고 부르는데 직역하면 초등 훈련기잖아요. 베이식 트레이너니까. 기본. 기본이죠, 기본. 예. 네. 근데 국내에서는 그냥 중등 훈련기로 번역을 하고 있고요. T-37이나 KT-1 전부 이제 베이식 트레이너로 분류가 되지만 대한민국 공군에서는 중등 훈련기라는 개념으로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이제 고등 훈련기가 되겠죠. 어드밴스드 트레이너. 요건 이제 제트기 조종수를 익히게 사용을 하는 건데 아무래도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대부분은 이제 아음속기, 그러니까 음속보다 낮은 속도로 이제 움직이는 기체를 사용을 하는데 미국의 T-38이나 한국의 유명한 그 T-50 골든 이글 이런 거는 이제 초음속 기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전술 입문기, 리드 인 파이터 트레이너라고 LIFT 리프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공중에서 이제 조종을 하니까 사격하고 그런 전투 기술을 함께 훈련하기 위한 기체인데 BAE 호크 혹은 한국의 TA-50처럼 고등 훈련기에다가 무장 능력을 추가를 한 기체를 사용하거나 혹은 이제 진짜 전투기, 현용 전투기 혹은 공격기에 복좌형을 사용하는 거죠. 왜냐하면 또 이렇게 트레이너가 또 탑승을 해야 되니까. F5의 복좌형이 이제 F5B, F 이렇거든요.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애고 지금 우리 공군은 이제 입문과 기본 훈련, 고등 훈련에 전부 국산 훈련기인 KT-100과 KT-1 그리고 T-50 같은 걸 활용하면서 완전히 한국형 비행 교육 체제가 완성된 상태예요. 그럼 여기 무기 실을 수 있는 거죠? 원래 98년 말에 네. 전투용 사용가 판정을 받고요. 그때 규격 제정을 완료를 해서 공공 전력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12.7mm 총하고 로켓, 폭탄 등 가벼운 무장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것도 이제 조건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유사시에는 경공격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제도가 갖춰져 있죠. 선진국도 참 이런 게 많이 필요하다면서요. 네. 본인들이 지금 만들어내는 건데 그 이유가 뭐였었죠?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뭐 조종사의 안전 그리고 비용 절감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 전투기 조종사 한 명을 양성하는데 100억 원 이상 든다 그러잖아요. 와, 진짜 예. 말 그대로 고급 인력이죠. 예, 엘리트. 그러니까요. 100억 이상이. 저를 양성하는 데는 얼마나 들었을까 생각해 보면 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성비가 좀 좋은 것 같아요. 많이 들이진 않았는데 뭐 이렇게 많이 뽑지도 못. 저도 마찬가지네요. 근데 기본적인 교육비는 말할 것도 없고 훈련에도 들어가는 이제 전투기의 연료비 이것도 또 무시 못하고요. 그다음에 탄약비, 그다음에 이 전투기 비행기 감가상각비, 그리고 정비비 등을 전부 망라하고 계산을 해보면 베테랑 조종사를 한 명을 양성하는 경우에 F-16의 조종사는 120억 원, 그리고 CN-235, 235 수송기 있잖아요. 그 수송기는 150억 원이 든대요.
수송기가 더 수송기가 더 인력 크고 개발에 하다 보니까. 두드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훈련기가 없던 시절에는 전투기를 직접 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초음속기 뭐 이런 걸 탄단 말이죠. F-16 이런 거를. 특히 위험한 상황에 착륙할 때. 착륙하다가 실수라도 하면 그 비싼 기체는 물론이고 그 노력을 들여왔던 조종사가 함께 손상을 입게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 가는 그 동안에도 많은 이 굉장한 투자가 돼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런 상황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훈련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초음속 비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연습을 이제 처음 하게 되면 또 그 공포심이라는 게 굉장하고 예를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제 옛날에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렌트 포르쉐라는 차 있잖아요. 예. 포르쉐 렌트할 때는 항상 포르쉐 뭐라 봤냐고 물어본대요. 왜냐하면 악셀이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포르쉐를 안 물어본 사람한테는 이걸 운전하다가는 악셀 밟다 확 나가버려서 그냥 바로 추돌을 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고급 기종을 몰다 보면은 여러 가지 위험성들이나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거기에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 훈련기가 모든 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안전과 비용 측면에서. 연수할 때도 자기 차나 뭐 아버지 차 하지 말고 연수 차가 따로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제일 위험할 때 아까 착륙 말씀하셨는데 네. 차 기준은 주차. 그러니까 진짜 네, 당연히 이게 얼마짜리고 왜 그러네요. 차도 사실 이렇게 사고가 나면 큰일 나는 인명. 그럼요. 우리 처음 운전할 때는 그리고 중고차 사서 싼 거 사고 가고 처음부터 무슨 뭐 벤츠 몰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 아, 그렇죠. 예.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맞죠, 예. 맞죠. 그러니까 엔트리 카가 있는데. 그럼 이제 이 KT1이 좀 먼저 그 월드 베스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게 우리 손으로 만든 이게 최초 비행기는 당연히 아니겠죠? 네. 우리가 이제 6.25 전쟁 때 이 전투기도 없고 그래가지고 뭐 무스탕도 급하게 들여와서 뭐 사용하고 그러면서 이 국산 항공기 필요성을 공군에서 절실히 느꼈고 그때 이제 우리 또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우리 또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 시발 자동차를 만들었듯이 85마력짜리 그 미국산 엔진도 항공기 폐기 부품을 이용을 해서 최초의 국산 항공기를 또 만든 거예요. 길이 6.6m, 날개폭 12m의 소형 경비행기로 시속 180km. 180km. 시속 180km 날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상태에서 떠있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러니까 떠있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양력 받기가. 이제 이름이 부하로예요. 이게 부하로. 사연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1953년에 처음 시험 비행에 성공을 해가지고 그 이듬해 54년 4월에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하사받은 이름이 부활입니다. 부활. 이게 바로 특이한 이름. 부활호인데요. 와, 그게 아직까지 있어요? 한자로 이게 진짜 그때 거예요? 진짜 아니면 그때 건 아니고 아, 이제 그쵸? 복원한 겁니다. 예. 복원한 건데 관측 및 연락기 그다음에 이제 그야말로 초등 훈련용으로 사용을 하다가 1955년에 지금 항공대학이 전신인 국립항공대학이 인수를 해서 60년까지 연습기로 학생들 연습기로 이제 사용을 했대요. 근데 그 뒤에 이제 행방불명이 됐어요.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는데 이게 정말 운 좋게 지난 2004년에 4년 1월에 대구 경상공고 지하 창고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까지 2004년 1월에. 뭐 10년 만에 네. 그러니까 몇 년, 44년 만에 발견된 거예요. 고등학교 창고에서.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저도 기사를 썼던 기억이 나는데 공군에서 이거 발견했다고 보도자료를 내고 이거를 복원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복원에 들어가요. 공군의 80일 항공정비창으로 옮겨서 그해 10월에 이제 복원을 마쳤고 현재는 이제 공군사관학교에 전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1970년대 들어서도 우리 국산 항공기가 등장을 하는데 1971년 7월에 희재기 한 대를 선보입니다. 그게 바로 이 비행기인데요. 아까 부하로보다는 그래도 좀 확실히 세련됐네요. 세매. 이게 이제 세메우입니다. 이름이 73년 5월까지 4대가 만들어졌고 근데 이것도 이제 본격적인 양산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이거를 정보 수집용, 첩보용으로 이제 사용을 하다가 퇴역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게 비록 이런 부하로나 세목의 양산은 안 됐지만 중요한 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항공기 제작과 관련된 기술을 이제 습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순수 국산 진짜 항공기라는 것은
처음부터 이 설계부터 우리가 해가지고 시험 평가까지 모든 과정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이제 어떤 순수한 이제 국산 항공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외국의 기술 지원을 받아서 만들면 편하긴 한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선은 부품 조달을 할 때 부품을 많이 의존하게 되잖아요. 그럼 수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입을 하게 되면 일단 비싸고 또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빨리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 미국 거 도입한다고 그러면 바다 건너와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지금도 많이 이베이나 들어가고. 아마존에 며칠 걸리는데요. 네. 예. 예전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이제 비행기 같은 경우 폭탄이나 미사일이나 무장을 달아야 되는데 외국에서 설계한 항공기는 우리 마음대로 붙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든 폭탄 미사일을 못 붙여요. 거기다 돈 주고 의뢰해야 돼. 이거 좀 붙여주십시오.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게 또 부르는 게 값이에요. 공임이 비싸구나. 네, 바가지 엄청 씌우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왜 국산 항공기 전투기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겁니다. 예. 현실적으로 모든 부품을 다 100%할 수도 없고 그건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지만 가급적 이제 국산 부품을 많이 쓰는 게 필요하다. 이제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1980년대 아까 말씀하신 제공화란 전투기를 우리가 조립 생산을 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설계도 받아가지고 그냥 부품 들여와서 이제 조립한 거지만 하여튼 그런 것 통해서 이제 쌓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1986년부터 이 개념 연구를 시작을 했고 연구 결과 야 우리가 이 두 사람이 탈 수 있는 이런 터보프로 항공기는 만들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제 개발이 된 거고 이 전신이 KT1의 전신이 이제 KTX1이에요. 이거가 이제 개발이 끝나면서 양산 들어가면서 X가 빠지고 KT1이 된 거죠. KTX1은 총 4대가 만들어졌는데 95년에 이제 세 번째 항공 3호기가 출고가 되면서 그때 아까 말씀 별명이 웅비인데 웅비라는 그런 이제 공식 호칭이 붙었고 이 시제 3호기부터 엔진이 강화됐고 기체도 좀 커졌고 그 다음에 주날개 상방각을 6도 가량 이제 높여가지고 동급 같은 급의 항공기 중에는 유일하게 배면 스핀 뒤집어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스핀이 가능한 이게 항공기로. 된다는 얘기 말씀이죠. 예. 네, 그래서 굉장히 기동성이 뛰어납니다. 99년에 당시에 대우중공업 이게 이제 현재 한국 항공우주 산업이죠. 카이하고 공군이 80여 대의 KT1 계약을 체결해서 도입이 됐고 2000년 11월부터 이제 공군에 인도가 돼가지고 이제 공군의 기본 훈련기로서 활약을 하고 있죠. 예. 이게 사실 굉장히 큰 일이어서 한참 동안 극비로 붙여졌던 상황인데 1996년 10월에 경남의 사천 비행장을 이룩한 KTX-1 시제 3호기의 지붕이 벗겨져 버립니다. 날다가. 아 지붕이요? 이게 이게요? 예. 저게 캐노피가 이렇게 날아간 거죠. 예. 이때 당시 이제 조종을 하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공군의 전투발전단 소속의 한국 최초의 시험 비행 조종사였던 이진호 소령인데요. 그날 이제 이 소령이 만피트 상공에서 동정압 보정 시험을 위해서 150노트에서 10노트씩 속도를 높여가고 있었어요. 근데 200노트에 도달한 순간에 펑 하는 폭발음과 함께 항공기가 출렁이면서 조종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던 거죠. 왜냐? 얘가 날아갔던 것입니다. 아니 그 자동차도 이거 뚜껑 열면은 이게 흔들리고 막 그러는데요. 가속도 잘 안 되고. 진짜 황당한 사고가 벌어진 거죠. 하늘에서 이게 없으면은. 예, 만피트 항공기는 지금 여러 가지 그 삼천만 공기라던가 미터잖아요. 예.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인데 게다가 이게 벗겨지면서 기체를 때리기까지 했어요. 이게 떨어지면 어디로 가서 이런 거 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이게 치겠죠. 사출 좌석으로 나와서 이제 낙하산 타고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비행기를 탈출하셔야죠. 빨리 그게. 예. 귀한 목숨이 그. 예. 그런데 KTX 이 시제 1호기가 1995년에 이미 추락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락을 하면은 이 KTX-1이 개발 산업이 그냥 사업이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냐, 접어라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이거 안 되네 이거 막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이진호 소령께서 탈출을 포기하고 비행을 계속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본인이 판단하셨겠죠. 네, 그거는. 본인이 판단한 당연히 것이죠. 뭐 지상에서는 탈출하라 이렇게 하셨을 텐데. 이건 진짜 깡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네. 그래서 일단 뭐 조정석을 낮추고 속도를 줄이고 아슬아슬하게 비행을 유지하면서 감으로 지금 다 날아갔으니까 뭐 보이는 것도 없고 감으로
사천 비행장을 향해 날아서 결국 착륙에 성공을 합니다. 야. 네, 근데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미친 짓이었는데 어쨌든 살아나셨어요. 네. 비행기도 이제 돌아왔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파악된 사고의 원인이 뭐냐면 이 캐노피의 잠금 장치의 결함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준호 소령이 KTX-1을 버리고 그냥 탈출했다면 KTX-1은 정말 그 중단이 됐거나 아니면 이 캐노피 잠금 장치의 결함을 모른 채 계속 운영을 하다가 계속 사고가 나서 예, 그런 문제가 반복됐고 뭐 결국은 초년 조종사들이 사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이준호 소령님의 이 사명감 덕분에 그런 문제들을 막을 수 있었고 또 대한민국의 항공 산업도 한 단계 더 발전했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전원 사정을 거쳐서 우리나라는 이제 KT-1 개발을 통해서 항공기의 체계, 뭐 종합 설계, 뭐 해석 기술을 다 가지게 됐고, 그리고 핵심 부품도 국산화되고 부수 장비 개발하고 시험 평가 능력을 확보하게 돼서 이제 더 우수한 항공기의 국내 개발이나 성능 개량 등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구축됐죠. 이 사출 자석이 근데 영국의 마틴 베이커라고 사출 자석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업체인데 가장 유명한 업체인데 그때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 마틴 베이커가 자기들 자존심 때문에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자기 잘못이 아니고 우리 과실로 자꾸 몰아갔는데 우리 쪽에서 그거를 또 아주 전문가가 있어가지고 결국 마틴 베이커 항복을 받아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해결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 뭐 그런 점에서 참 KT-1은 그 개발 과정에서의 스토리도 있고 아주 그런 면에서는 자랑할 만한 그런 항공. 또 기체를 온전히 그걸 가져오셨기 때문에 야 이런 또 이 사연이 그 이런 이 귀한 비행기는 당연히 우리만 써서는 안 되고 세계적으로 많이 이게 퍼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파일럿들을 위해서라도. 네, 그래서 수출도 많이 되고 있어요. 많이 되는데 이제 그 대표적으로 우선 인도네시아를 들 수 있는데 인도네시아에 수출된 거는 그 KT-1B라는 건데 2001년 2월에 총 7대를 인도네시아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뒤에 이제 10여 대가 추가로 이제 수출이 됐었고요. 근데 이게 이제 KT-1B로 불리는데 우리가 쓰는 거하고 차이점은 KT-1은 우리는 밀스펙이라고 그래서 군용 사양인데 인도네시아 수출된 거는 상용 항공기에 사용하는 계기판을 쓴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지난해 11월에는 이런 수리용 부속을 포함해서 훈련기 3대를 또 추가로 인도네시아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터키에도 또 우리가 수출을 제법했는데 2007년 8월에 이제 터키 수출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까 다른 나라의 기본 훈련기 예를 드셨는데 미국의 T6 텍산 2라는 게 있고 또 하나 대표적인 게 브라질 엠브라이어사의 EMB 314 슈퍼 투카노라는 게 있는데 이 슈퍼 투카노라는 게 참 대단한 놈이에요. 유형상은 비슷하게 생겼어요. 터보 프로 끼고 우리는 로켓탄 기관총 정도 다는데 이 슈퍼 투카노는 여기다 폭탄 미사일까지 달아요. 온갖 무장을 다양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대단한 놈인데 하여간 여기를 물리치고 우리가 이덤저럼 채택이 됐고 그때 이제 훈련 정비 이런 거를 포함해서 총 5억 달러의 40대를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항공기 수출로는 최대 기록을 세웠었고요, 당시에. 그리고 이제 벌써 7년 전이네. 7년 전인 2012년에는 우리가 처음으로 남미에도 이제 항공기를 팝니다. 남미 페루에 이 KT-1이 수출이 되는데 KT-1P라고 그러는데 20대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해요. 근데 20대를 다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건 아니고 4대는 우리 카이에서 만들어 수출하고 16대는 페루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는 걸로 해서 이제 수출이 되고 그리고 3년 전에 2016년에는 아프리카에도 남미 아프리카면 진짜 이거 지구본 다 들어가죠. 꽉 차는 거죠. 진짜 이렇게 표시하면 색깔로 다 첫 들어가는 거. 진출하는데 세네갈에 4대를 수출하는데 하는 계약을 하고 있어요. 이게 훈련이 아까 3단계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또 고등훈련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신형 제트기를 갖춘 나라들 이런 이제 고등훈련기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 비행기 우리 T-50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T-50을 이 수출에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KT-1에 의해서 T-50도 수출이 돼 있죠. 인류 최초의 비행기 하면 네, 다들 1903년 라이트 형제가 만든 동력 비행기 플라이어호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비행기 하면 바로 라이트 형제가 생각날 정도로 인류가 하늘을 날게 한 시초이자 하늘의 개척자로 손꼽히는 역사적인 인물들이죠. 그런데 라이트 형제의 플라이어호보다 311년이나 앞서 조선의 하늘을 난 세계 최초의 비행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떤 비행기였을까요? (1952년) 임진왜란 당시 사천 하늘에 정체불명의 물체가 하늘을 날았습니다. 커다란 날개를 가졌지만 분명히 새는 아니고 무려 사람까지 타고 있었는데요. 이 커다란 날개를 가진 물체는 왜군에게 포위된 진주성까지 날아다니며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죠. 과연 이 물체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임진왜란 진주대첩의 비밀병기, 바람을 타고 공중을 날아다니는 수레라는 뜻의 비차입니다. 그러면 비차는 대체 누가, 왜,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인류 항공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할 만큼 놀라운 발명의 주인공은 조선시대 군관이자 발명가로 꽤나 이름 좀 날렸을 정평구라는 인물입니다. 정평구는 진주성에 갇힌 지인을 구하기 위해 무동력 유인 비행기 비차를 만들었는데요. 비차는 진주성에 물자를 공급하고 30리 성 밖까지 사람들을 태워 피난시키는 등 아주 놀라운 활약을 펼쳤습니다. 플라이어호보다 먼저 하늘을 난 비차. 조선시대 이미 우리 조상이 최초의 비행기를 만들었다? 본방 야사라고 해서 정말 야사에 등장하는 허구 같다고요? 물론 비차는 정확한 고증 자료가 없어 지금까지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여러 기록들 속에서 그 존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백과사전을 대표하는 책 오주연 문장 전산고를 보면 비차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이 기록에 따르면 비차는 최대 3-4명이 탈 수 있었고 배를 두드리면 바람이 일어나 공중으로 떠오르고 능이 300m가량을 날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의 실학자였던 신경준이 쓴 여암전서와 동양의 가장 오래된 고전 중 하나인 산해경에서도 비차에 대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차의 재원을 추측해보자면 재료는 대나무와 무명천, 막근 및 화선지 등이고 날개 길이 19m, 중량 700kg, 순항 속도는 시속 75에서 80km인데요. 그렇다면 비차는 과연 어떤 원리로 하늘을 날았을까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비차는 항공공학의 최신 개념이 그대로 도입됐습니다. 현대의 비행기는 양력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날개의 위쪽은 3대7 지점의 가장 큰 굴곡을 만드는데요. 비차 역시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나라 전통 돛담배의 날개에서 영감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죠. 그리고 비차는 장착한 기구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원 밖으로 나가려는 원심력과 안쪽을 향하려는 구심력이 작용하는 쥐불놀이의 원리도 활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비차를 조종하기 위해서 정평구는 날개를 움직이는 줄과 연결된 기계 장치를 움직여 양쪽 날개를 상하로 움직이고 두 발은 발판을 밟아서 꼬리 날개를 조종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우리 역사의 자긍심이며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놀라운 항공 기술이 숨어 있는 역사적 발명품 비차. 하지만 왜 비차는 세계 최초의 비행기로 인정받지 못했을까요? 정확한 설계도나 원리까지는 남아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조선 비행 기술의 역사는 맥이 끊겼고 현재까지도 비차의 비행 기록은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하지만 2000년 12월 공군 사관학교가 비차를 복원한 이후 현재까지도 다양한 방법으로 보증과 계승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6년 김동민 작가의 장편 소설 비차가 세상에 나오며 그 관심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비차발전위원회는 지난 8월 진주대첩 비밀병기 비차 영화 뮤지컬 복원 제작 공식 발표를 하며 비차를 대대적으로 알려나가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조선 최초, 아니 세계 최초의 비행기인 비차. 만약 우리 선조들의 비행기 비차 기술이 제대로 계승만 됐다면 아마 현재 세계의 항공기 산업은 대한민국이 주도해 나갔을 텐데요. 지난 본방야사에서 소개해드린 세계 최초의 방탄복에 이어 세계 최초의 비행기까지 발명했을 수도 있는 우리 조상들. 알면 알수록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조선시대 그 30리면 12km 네. 엄청나고 그 택시로 가도 그 명칸 꽤 나올 텐데 이게 아니 대단하긴 대단해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방탄복 얘기도 했잖아요. 세계 최초 방탄복. 라이트 형제보다 더 길게 날아간 거 아니에요? 예. 라이트 형제 12km 처음엔 뭐 몇십 미터밖에 못 날았으니까. 몇십 미터요? 아이 그거 우리 표현이 잽도 안 되네요. 근데 사실 대단합니다. 제가 얘기하긴 했지만 네. 이게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과연 정말로 네. 비행기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제대로 날았을까 아니면 어떤 일종의 연이라든가 그런 역할을 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서 네. 사실 요거는 진짜 구체적인 설계도나 원리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아직은 약간은 조금 신화적인 측면이 있는 그런 얘기긴 해요. 네. 그래서 본방야세에 나오는 겁니다. 아니면 여기서 얘기하죠. 네, 그죠 여기서 저희 그 정사가 아닌 야사에 네, 그죠 정사가 아니라 야사다. 네. 네, 자 계속해서 훈련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11월부터 스페인이 A400M 수송기와 그런 수송기가 있나 보죠. 한국의 TA-50 그리고 KT-1 이걸 맞교환 소위 빠떠치자고 했나 보죠 이게. 와 이거 어떤 얘기예요 이 말씀은요? 일단 국산 무기가 유럽 무기와 맞교환을 한다는 것부터가 좀 새로운 얘기고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스페인은 유럽의 에어버스 A400M 4대에서 6대를 한국에 넘기는 대신에 이제 항공우주산업 카이에 KT-1 34대하고 TA-50 20여 대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 차이는 꽤 나요, 그죠? 그러게 그럼 이제 단가가 좀 이제 단가가 이제 대당 단가가 좀 중요할 차이가 것 많이 같긴 한데. 나니까. 그렇죠. 일단 어쨌든 거래가 성사되면 이제 1조 원에 달하는 빅딜이 이루어지는 셈이 되는데 게다가 17조 원에 달하는 미 공군 고등훈련기 사업 수주 실패를 앞으로 유럽 시장에서 굉장히 뼈아픈 얘기인데 유럽 시장에서 만회할 기회를 얻는 초석이 될 수 있다. 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제 1단계로는 KT-1 초등훈련기 34대하고 A400M 수송기 2세대 정도를 맞바꾸는 거래를 해요. 스페인 측이 파악한 KT-1의 대당 가격은 115억 원 안팎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측의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34대 가격으로는 3,900억 원에서 4,0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경쟁 기종인 아까도 나왔던 그 스위스의 그 필라투스 PC9보다 솔직히 좀 비싸요. 네, 비싼데 여기 이제 조종 시뮬레이터하고 교범 등 지원 체제가 다 합쳐지면은 전반적으로 5천억 원 안팎의 이제 규모가 되는 거죠. 근데 A400M 수송기의 대당 가격은 3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스페인은 우리 측에 그거를 대당 2,200억 원에 넘길 수가 있다라는 이제 딜을 하는 것이고 추가 인하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대요.
가격 절충 가능. 예. 절충 가능. 네. 스페인이 A400M 27대를 에어버스에서 주문을 했어요. 근데 10세대를 운용하지 않고 제3국에 판매할 방침이거든요. 근데 일정 기간이 지나도 판매하지 못하면 대당 2천만 유로, 즉 256억 원의 벌금을 제작사인 에어버스에 지불해야 하다는 게 계약 조건인 어쩐지 거예요. 싸다 해서 금매구나. 금매죠, 금매. 금매라고 다 이유가 있죠, 그럼. 금매물이 나온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할 리가 없네. 금매네. 그래서 요거 이제 여기 이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2단계 거래는 네. TA-50 우리 전술 입문기 20대에서 24대하고 A400M 3대를 또 맞교환을 하는 거고요. 국제 훈련기 시장에서 TA-50은 대당 가격이 2,500만 달러, 그러니까 283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20대를 도입하면 5,660억 원, 24대를 구매한다면 6,79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정비하고 교육 훈련에 필요한 이제 지원책은 당연히 또 추가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저쪽은 저쪽대로 사정이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이제 또 괜찮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서로 손해 없이 맞교환할 수 있는 좀 윈윈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 초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오늘 KT1 웅비에 대해서 쭉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이 공군의 조종사가 되는 조종사 꿈꾸는 사람들의 초기에 가장 먼저 물론 이제 KT 100이라는 게 있지만 그건 사관생도 시절에 타는 거고 이 조종사 과정에 들어가서는 처음 타는 게 이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야말로 청운의 꿈을 갖고 있을 때 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아마 제일 평생 잊지 못할 항공기가 바로 이게 아닐까 그러니까요. 싶어요. 제 기타 얘기도 드렸지만 정말. 싶은데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그 KT1이 앞으로도 우리 정말 훌륭한 공군 파일럿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좋은 역할을 많이 하길 기대합니다. 네. 일단 웅비라는 뜻이 이렇게 뭐 힘차고 기운차게 날아간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웅비의 기운을 받아서 우리 본 게임도 올 여름에 한 100회쯤 될 것 같더라고요. 저 지금이 벌써 74회 정도 되니까 네, 그쵸 맞죠. 그러니까요. 100회를 넘어서 1000회. 진짜 뭐 크게 웅비 한번 하죠. 그죠. 천에 한번 달려보죠. 웅비 정도는 예. 로켓 타고 네, 올라가서 전국 노래자랑급 가야죠. 에이, KBS에는 전국 노래자랑, 국방 TV에는 본게임. 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웅비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초심이라는 말씀 여러 차례 드렸는데 그 열정 그대로 유지한 채로 2019년도 여러분께 정말 밀리터리에 대한 즐거운 소식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의 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레어템인데. 이거 타면 이거 진짜 이런 비행기를 타면은 엄청 흔들리죠 타면은. 이것도 근데 제법 1시간 정도 탔었는데 1시간이나요? 네, 근데 마지막 속이 좀 울렁거리더라고요. 프로펠러기인데도 네.